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모델링에서부터 계속 반복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새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주 수요 장대는 몰드 디자인입니다. 사철 금명석에. 예, 이제 작동이 되네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전 10.0에서는 통합 DVD가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기존에 저희가 9.0에서 보시면은 32비트 버전하고 64비트 버전에 대해서 라이센스하고 이제 CD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전 10에서는 저희가 이제 32비트 버전하고 64비트 버전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시마트론 이라는 글씨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32비트하고 64비트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매니저가 새로운 이제 창이 바뀌었고, 그 창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버전 및 모듈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동장치 추가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마트론에 이제 구동이 되려면은 플러그 및 라이센스 파일만 있으면은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시겠지만은 크랙 버전이 난무하고, 그리고 정식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에서부터는 새로운 구동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내용은 컴퓨터 등록 절차라는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 및, 그리고 라이센스 파일, 그리고 get 머신 키라는 새로운 파일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get 머신 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PC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라이센스가 구동이 되게끔 이렇게 아마 버전 10에서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온라인 자동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마트론은 본사로부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패치라든지 또는 버그가 수정된 어떤 버전들이 항상 출시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소 일부 고객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업데이트가 이제 되지 않았던,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사용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떤 고객들의 불만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전 10에서 바뀐 거는 뭐냐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마트론 2에 대한 업데이터, 자동 업데이터는 어떤 매니저가 화면에 나타나는 건데,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시마트론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시마트론 클릭을 했을 때 자동으로 창이 나타나면서 내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패치에 대한 날짜를 확인 받으시고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설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패치에 대해서 자동으로 인터넷상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클로즈를 누르시게 되면은 패치를 안 받고 그대로 종료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뷰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버전 10에서 이제 새로 추가되는 포맷이 하나가 DWF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이 DWF 포맷은 스마트론 어떤 설계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포맷 데이터고요. 이 DW 포맷은 아시겠지만은 오토데스크에서 하고 있는 이 리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론을 설계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스마트론 설계 데이터가 165메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실제 이 DWF 포맷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10메가 이내의 어떤 데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 간 또는 부서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어는 뭐 별도의 어떤 뭐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시마트로 캐드 내에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포맷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볼 수 있는 리뷰어는 시마트론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션 시뮬레이션 되겠습니다. 일부 금융설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시마트론 내에서 어떤 모션 시뮬레이션 하시려면은 어떤 수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버전 10에서는 거의 이제 자동화 개념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네, 일단 이 동영상은 나중에 뒤쪽에서 엔지니어분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화 시뮬레이션 되면서 간섭 체크 및 그리고 동영상 에도 파일까지 저장되는 그런 형태로 버전 10에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모션 시뮬레이션은 특별히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고객이 어셈블리 모듈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 수요장태 하이라이트인 사출 금융 설계에 대해서 저희 프레스 사출 금융 설계 담당하시는 박창교 과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시마트론 기술의 박찬교 과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몰드 디자인에 관련된 V10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10버전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주요 내용인지 제가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능형 도구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잠시 후에 소개될 에드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드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퀵 스플릿 기능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사용자가 스플릿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단지 이제 어프로브 형태로만 취했다면은 10버전에서는 사용자가 퀵 스플릿을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컨트롤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몰드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마트론 버전 9까지 사용하시는 고객들 중에서 코어를 분리할 때 익스포트 투 파팅 서페이스라는 기능과 익스포트 투 파트라는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다소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불편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코어를 분리하는 기능도 하나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분리하는 기능도 굉장히 강력해졌고요. 그리고 또 설계 수정에 대응할 수 있는 이슈 도큐멘트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총 12가지 정도 기능이 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냉각 기능이 인프로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냉각 시스템을 설계를 해놓고 밀핀과 냉각 사이에 어떠한 부분이 충돌이 생기는지 해결하고 이런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냉각 채널 안에 냉각 시스템을 분석하는 비주얼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충돌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충돌된 부분은 와이어로 남겨놓고 다시 처리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각이 들어갔을 때 커팅돼야 될 어떤 파트들도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부분만 커팅을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는 이 커팅 옵션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냉각의 어떤 드릴 작업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이 건드릴 작업 중 사용되는 이 보랜드밀에 대한 형상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각의 채널들을 개개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시마트론 안에서 냉각 회로를 설계를 할 것이고요. 데이터를 만들고 냉각의 스케치를 합니다.
냉각에 대한 플랜을 만들고 냉각 회로에 대한 스케치하는 과정까지는 기존 버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냉각 채널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은 냉각 바디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냉각 기능에서 냉각 바디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추가된 내용이 여기 이제 비주얼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체크를 누르면 지금 냉각 채널 중에 하나가 이 스프로와 관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스프로와 관통된 부분에 보시면 지금 간섭체가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각으로 이제 충돌이 났지만 그래도 제거를 할 것인지 커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충돌된 부분 확대해서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면과 커브를 동시에 볼 수도 있겠고요. 면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냉각 회로와 충돌되어 있는 스프로라든가 밀핀에 대한 간섭을 사용자가 체크해서 냉각이 이제 뭐 터지거나 손상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팅 매니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냉각으로 되면 안 될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서 냉각에서 제거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누르게 되면 냉각 채널이 생성이 되고 파트가 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볼팁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인서트 펑션이라는 게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 인서트 펑션은 코어에서 저희가 분할 코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사용자가 파트 위에다 스케치를 하고요. 스케치 상태를 가지고 그 파트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어셈블리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할 코어를 만들 그 큐빅의 상태를 제가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종료를 해주고 또 새로 추가된 내용 중에 보면은 머지 와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머지 와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스케치지만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세퍼레이트를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파트를 Extract by Contour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원하는 그 분할 코어의 명칭을 주고요. 리스트 돼야 될 어셈블리 선택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인서트 코어가 큐빅 형태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분할된 파트는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고정측 상판에 보시는 것처럼 개개별의 어떤 인서트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들어와서 색상이라든가 하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제가 이번에는 이 변형 코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변형 코어를 작업하기에는 과거에 저희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렇게 변형 코어의 어떤 스케치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관통되는 양을 선택을 해주면 변형 코어에 대한 형상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분리돼서 변형 코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또 생성된 변형 코어는 서로 이제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모델이 바뀌거나 변형 코어의 면적이 바뀌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변형 코어의 사이즈를 인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설계 시간을 단축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드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지능형 도구라고 했던 게 이 애드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그 몰드 셋업이라는 걸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덜 생소하겠지만은 그 기존에 그 몰드 셋업이 생성되기 전에 그 몰드 설계 형태를 계속 취하셨다면은 조금 많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드룰스라는 거는 카탈로그를 추가하게 되면은 카탈로그를 추가할 지정 위치나 혹은 카탈로그 사이즈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카탈로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과정은 사용자가 이제 매번 컨트롤할 필요는 없고요. 적절한 위치에 카탈로그 설만 해주면
자동으로 카탈로그 사이즈가 설정이 되고 길이가 조정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볼트를 추가를 했고요. 그 카탈로그 창에 보시면 L 리스트에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 관계식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추가됐는지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 볼트를 눌러보면은 두 번째 볼트에는 관계식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트의 삽입 위치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하기 전에 애들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볼트의 길이라든가 조립 위치를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어떠한 카탈로그에 어떤 이 룰을 설정할 것인지 먼저 카탈로그 설정을 하고요. 조립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평면에 조립하기를 선택을 하고 생성된 파트의 상면에 항상 선택이 되게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들어가서 전체 길이에 대한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선택하는 면까지 전체 길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미리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이라든가 혹은 직경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볼트를 불러와서 지금 LCS에 아까 변수가 없던 것들이 지금 생겨났죠? 새로 추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경을 맞춰놓고요. 카탈로그 삽입으로 들어가면 바로 조립 조건이 바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어셈블리 조립 조건을 사용자가 선택했다면 지금은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면을 찍고 조립 위치만 선택해주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고요. 아까 제가 길이에 대한 것은 선택하는 면까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 타겟 페이스가 나와 있고요. 타겟 페이스를 눌러서 어느 부분까지 원하시니 누르면 지금 볼트의 길이가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이제 이슈 도큐멘트고요. 이슈 도큐멘트는 설계 변경된 내용들을 사용자가 확인하고 그리고 문서화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크게는 4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슈 가이드 메뉴로 설정하는 기능과 하고요. 그리고 문서 파일로 설계 변경된 내용을 첨부시키는 뉴 도큐멘테이션이라는 기능, 그리고 기존의 이슈 기능과 동일한 이슈 워크 파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과거에는 우리가 변경된 부분만 새로운 파트를 만들 수 없었는데 이슈 디퍼런트 파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저희가 다른 부분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슈 가이드 메뉴라는 거고요. 저 가이드 메뉴에 보시면은 처음에 설계 변경된 내용을 첨부시키고 그리고 또 설계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또 그 디퍼런트 파트를 체크하는 이런 기능들이 쭉 사용하기 쉽게 가이드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창이 이슈 도큐멘테이션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첨부시킬 파일을 요 set issue 파일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된 내용을 이미지로 캡처를 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엑셀 파일, 오토캐드 파일도 다 첨부를 해서 사용자가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몰드 베이스가 있고요. 이슈 2를 제가 누르면 이렇게 이슈 도큐멘테이션 파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설계 변경의 넘버를 설정을 하고요. 내부용인지 외부용인지 또 대웹인지 선택을 합니다. 이슈 소스에서. 그 다음에 set 이슈 파일을 선택을 해서 어떤 파일에 설계 변경된 내용을 첨부할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에 어떠한 제목으로 또 이슈 넘버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설정할 것인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 모델링 수정이라고 썼고요. 디스크립션 창에는 자세하게 어떤 다른 사용자도 알 수 있도록 여기다 이제 상세하게 이제 입력을 합니다. 리브 두께가 바뀌었다는 내용하고 이런 것도 첨부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미지 픽처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이미지를 찍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히스토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히스토리 창에서는 동일한 모델에서 과거에 언제 또 그 이슈 내용이 변경이 됐었는지 그런 내용들과 이 디스크립션 내용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그 3D 상태에서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어떤 문서화 시키거나 어떤 자료로 남겨놓기에는 좀 기능에 좀 한계성이 있었는데 이슈 도큐멘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설계 변경된 내용도 쉽게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불러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업데이트 워크 파트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과거의 그 이슈 기능, 컴페어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페어 기능에 그 아까 같이 그 이슈 문서가 변경 내용을 첨부할 수 있는 get issue data라는 기능이 또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과거 컴페어 기능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불러오기 전에 동일한 위치로 똑같이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은 이 버전 10에서부터는 리로케이션 이슈 파트라는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불러온 상태에서 원하는 포인트를 3포인트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동일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옵션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개의 파트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제가 리로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3포인트로 똑같은 위치를 XY 좌표를 선택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슈 기능이 두 개 겹쳐져서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모델을 미리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또 외부 파일로 나가서 ECS의 원점을 설정하고 나오는 그런 작업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체크하고 또 이슈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도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확인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컬러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이 생겼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 커버 17이라는 그 내용 안에 이슈 100번 업데이트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기능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디퍼런트 파트라는 걸로 미리 생성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내용을 이슈 디퍼런트 파트로 먼저 생성을 해 놓고요. 리로케이션 하는 작업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디퍼런트 파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컴페어 기능과 또 다른 점은 지금 보시면 이 파팅 기능 안에 이 디퍼런트 파트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과거에 퀵 스플릿 기능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라면은 이 스플릿, 파팅이라는 창에서 생성이 된 어떤 스플릿에 대한 내용은 어느 파트든지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퀵 스플릿 창에 새로운 리스트 생성되어 있을 때, 어떤 사용자의 이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파팅란에 들어가서 디퍼런트 파트로 생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다른 파트에 내보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파트 된 생성된 어떤 쉽게 말하면 어사인된 페이스들을 어떤 파트든지 사용자 원하는 파트에 내보낼 수 있는 게 이 디퍼런트 파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저희가 어셈블리를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멀티로 삭제하는 기능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일일이 사용자가 파트를 활성화시키고 설계 변경 전에 내용들을 삭제했었는데요. 딜리트 올드 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예전에 설계 변경되기 전에 삭제돼야 될 면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딜리트 올드 페이스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이 디퍼런트 파트라는 게 파팅의 형태로 지정되다 보니까 어사이닝 하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변경된 부분의 면을 퀵 스플릿 기능처럼 어떤 특정한 파트, 코어 혹은 캐비티 혹은 슬라이드, 변형 코어 어느 파트든지 관계없이 사용자가 설계 변경된 내용들을 어사이닝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시고 이해하기가 조금 다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내용을 보시면은 초기에 이 업데이트 워크 파트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설계 변경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리스트할 수 있다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 리로케이션 옵션이 추가됐기 때문에 과거 컴페어 기능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내용들을 사용자가 이 크리에이트 디퍼런트 파트를 하는 것으로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과거의 파팅 기능에
어떤 하나의 어떤 추가된 내용들로 추가를 해서 이 내용들을 어떤 파트든지 또 내보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드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과거에 수정되기 이전에 삭제돼야 될 면들을 찾아서 삭제하기 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드리트 올드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사인 페이스를 통해서 또 파트 내보내기나 또 마지막에 뭐 도형상에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새로 생성된 파트를 바로 익스포트하는 익스포트 뉴 페이스라는 것도 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널라이저 하는 기능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픈 엣지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마트라는 그 오픈 솔리드 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 구간에 어떤 파트에 열려져 있는 구간은 뭐 무시를 하고도 작업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신다 하면은 뭐 그저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면 솔리드 작업을 먼저 해놓고 작업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픈 엣지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은 그 모델에서 열려있는 구간을 찾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 오픈 엣지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데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열려있는 구간을 찾았지만은 이 오픈 엣지 애널리시스 기능은 그러한 기능들보다는 조금 더 강화가 많이 되어 있는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그 오픈 엣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열려있는 구간을 먼저 찾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되는 기능은 그 Analyze by Object라는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그 솔리드나 혹은 오브젝트 형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려있는 구간을 찾습니다. 현재 설명드린 옵션은 과거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솔리드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검출된 열려있는 구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사용자가 하이드나 혹은 show를 통해 가지고 이걸 열려있는 구간을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계속 사용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오픈 엣지는 이제 항상 켜게 되면은 무조건 열린 상태로 봐야 되겠지만 이거 이제 선택했을 때는 그런 작은 장점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이 클로즈 오픈 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열려있는 구간을 완전히 닫고요. 다시 한번 오픈 엣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픈 엣지 기능을 통해서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 남아있던 그 노란색 열려있는 구간이 완전히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 바이 오브젝트라는 기능보다는 바이 셀렉션이나 프리엣지라는 걸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 셀렉션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은 만약에 몰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플릿 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스플릿 상태에 따라서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제 프리셀렉션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구간만 열려있는 구간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셀렉션을 놓고 제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드래그 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 부분만 오픈 엣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 드래그한 상태만 인식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는 이런 오픈 엣지를 체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은 그 오픈 엣지 애널리시스라는 도구는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신속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선택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열려있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이 오픈 엣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바이 셀렉션으로 놓고요. 프리 셀렉션으로 해놓고 보이는 부분만 선택해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열려있으면 수정한 이후 상태라면은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이 나오죠. 이렇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오브젝트 상태로 킥 상태로 제가 닫았죠. 닫은 상태에서는 다시 그 오픈 엣지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닫혀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닫혀있는 구간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플릿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엣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과거에 소리 상태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정된 기능을 저희가 갖고 사용했다면은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플릿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스플릿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9버전과 동일한 기능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또 10버전에 맞춰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9버전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열어놓고요. 퀵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들어가면 옵션이 많이 바뀌어 있죠.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 비주얼 애널리시스라는 걸 해놓고요. 디렉션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을 셋 애널리시스를 선택해주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퀵 스플릿을 했던 것처럼 버전 9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불필요한 면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 버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10버전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면을 찍어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했죠. 결과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작업입니다만은 안쪽 면을 선택을 했고요. 새로 10버전에서 추가된 퀵 스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애널리시스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은 선택이 안 되죠. 바로 이제 선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10버전에서는 이렇게 지금 노란색 면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배의 값 설정에 따라서 어떤 애매한 구간에서는 얘가 스플릿을 일단 끊습니다. 과거 10버전 같은 경우에는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하게 스플릿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면들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0버전의 사용자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또 면을 지정을 하고 선택할 수 지정을 하고 그런 형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면을 만들어 놨고요. Z로 또 다시 또 한번 스타트 애널리시스를 누릅니다. 그럼 Z 방향으로 또 면이 추가가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또 특정 면을 지금 찍었고요. 다시 스타트 애널리시스 하면은 선택된 면의 그 주변 형상만 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서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중간에 스플릿 각도를 또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면 아까 설정되어 있는 그 스플릿 Z의 방향의 각도를 제가 마이너스 8도까지 허용을 해줬더니 옆에 프렌즈 면까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면의 노란색 면은 중립면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은 다 노란색 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 있는 면들은 사용자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스플릿 기능도 기능에 대한 옵션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좀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는 굉장히 9버전보다는 편리한 것은 분명하고요. 다양한 옵션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퀵 스플릿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입력을 했던 각도에 대한 설정이고요. 입력한 각도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상태로 나눠지고요. B 상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노란색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A면과 B면서의 사용자 선택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서 각도를 입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면이 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퀵 스플릿이 다 끝난 상태에서요.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엣지 중에서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파팅 기능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요거는 이 현재 모델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파팅이 완전히 나눠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지금 파팅면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선택은 스플릿으로 되어 있고요. 분리는 퀵 스플릿 되어 있고 그리고 파팅면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팅면과 경계하는 면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뮤디블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픈 엣지, 즉 파팅면과 호환하고 캐비티면의
그 서로 교차되어야 될 면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또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도 과거의 기능과 동일한 것 같지만 좀 활용성을 많이 올리시면은 과거보다는 좀 문제 있는 구간을 찾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코어에 들어가야 될 부분만 자동으로 찾아주고 메워야 될 구간은 노란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사용자가 쉽게 설정을 하고 찾을 수 있도록 또 오픈 엣지 선택이 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팅면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합니다. 오픈 엣지를 통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전체를 딱 찍으면 열려있는 것만 선택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엣지 기능을 통해서 선택해주면 이번에는 제가 올 페이스로 혹은 이그노 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미리 문제가 없이 지정이 되면은 선택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파팅면은 다 제거가 됐고요. 파팅과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는지만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바로 쉽게 파팅면과 코어면이 문제가 있는 구간을 노란색 면으로 찾아서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기능이고요. 이 인서트 기능은,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퀵 스플릿 해놓고 그 스플릿 면과 교차되어 있는 솔리드 면을 자를 때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잘 안 잘라지는 경향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서트라는 카탈로그로 제가 생성을 해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고정축에 고정축 원판 플레이트를 선택을 했고요. 인셋의 적절한 위치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하는 기능은 과거의 9.0에도 다 지원했던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 방향을 제가 바꿔놓고요. 그룹 컨트롤을 인디비주얼을 바꿔놓고 특정한 두 개의 어떤 파트 코어를 방향이 바꿔놓습니다. 조립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그룹으로 묶어놓고요. 카탈로그의 사양을 변경을 합니다. 좀 더 큰 것으로. 그리고 이제 커팅에 대한 부분에서 이 K20이라는 그 원판 플레이트는 완전히 제거가 되도록 혹은 제거가 안 되도록 사용자가 임의에 따라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커팅이 돼서 인서트 형상에 들어왔습니다. 인서트를 불러오고 나면은 컷 인서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서트하고 파팅되어 있는 면은 완전히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퀵 스플릿을 한 이후 상태에도 어떤 모델 스플릿 모델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솔리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회전체에서는 이 컷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임포트 지오메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하측면이나 상측면을 또 코어로 불러 들여와서 그 면을 가지고 커팅을 하는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 인서트 컷이라는 기능은 자동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플릿 상태를 인식을 하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교차되는 상태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인서트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이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 공수가 들어갔죠. 임포트 파트를 또 해주고 불러온 파트를 또 스티치하고 또 컷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바로 이제 원샷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컷 액티브라는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고요. 이 컷 액티브라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익스포트 투 파팅 기능과 익스포트 투 파팅 페이스라는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커팅하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을 해주고 기준이 되는 디렉션만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파팅면이 지금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어떤 모델에 대한 상하측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내놓고 파팅면을 또 가지고 와서 자르게 했다면 지금은 모델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파팅면이 입력이 불러지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이 파트를 자르게 할 때도 과거에는 파팅면보다 이 파트의 높이가 낮으면 커팅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를 또 연장을 해놓고 자르게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부족한 상태죠. 파트의 상태가
솔리드가 완전히 파팅면을 잠겨있지 않은 상태지만은 컷 기능을 써주면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바로 이제 솔리드 오브젝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K20 파트는 한 번에 작동으로 이렇게 코어 형상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도 과거에는 뭐 익스포트 투 파팅 페이스, 익스포트 투 파트 페이스 보내고 또 컷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좀 그랬었는데 굉장히 쉽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터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고요. 리프터는 저희가 언더컷을 처리에는 뭐 경사코어, 변형 밀핀, 뭐 앵귤러 핀, 뭐 이런 것들 처리할 때 굉장히 쉽게 언더컷 부위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리프터 기능도 마찬가지로 아까 리프터 기능과 유사하지만 신속하게 이 코너 부위를 처리해 주는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 기능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9버전까지는 단순히 이제 모션 시뮬레이션을 어떤 메이트 방식에 의해서 면과 면이 접촉하는 상태에서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만 사용을 했고요. 실제 거기에 사용되는 기능도 약간 한정적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10버전에서는 이 모션 시뮬레이션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형의 작동에 맞춰서 어떤 벡터라든가 혹은 작동량을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프링의 자유길이, 스프링의 점수도 원하신다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젝터 스트레이트 플레이트가 지금 제품을 밀어내서 완전히 제품과 금형이 분리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즉 체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몰드 금형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이 슬라이드 쪽 작업하는 걸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사이닝 하는 과정이고요. 작업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앵귤러 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슬라이드 코어가 로킹벽을 타고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립 조건들을 사용을 해주고요. 문제가 있는지 간섭 체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에 대한 값을 설정을 하고요. 타임을 설정합니다. 실제 몇 초 동안 슬라이드 코어가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에 가서 체크를 해보고요. 작동량이나 조립 상태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컬큘레이터라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코어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시마토리 먼저 분석을 해서 작동이 어떻게 돼야 될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돌이 생기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오퍼레이션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 슬라이드 끝단부위가 가장 복잡합니다. R과 R이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다시 또 인식을 하죠. 다시 또 이제 내려왔을 때 초기에 닿는 면을 인식을 해서 또 밀어줍니다. 슬라이드 코어를 로킹벽과 슬라이드의 각도에 따라서 밀어주고요. 완전히 이제 작동이 끝났다고 나와 있죠. 한번 설정이 끝나서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리피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반복해서 사용자가 슬라이드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부위나 혹은 언더컷이 있는 구간들, 슬라이드 코어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작동을 이 리피드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간을 끊어서 실제 5초 이내에서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회전축에 의해서 설정되는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이제 메이트 정렬만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또 아까 제가 설정했던
어떤 구석 조건 이외에도 또 리너나 혹은 그 축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 혹은 또 고정 이런 또 별도의 또 옵션이 또 세부 옵션이 또 별도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축 옵션을 통해 가지고 간섭의 발생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축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디렉션을 설정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축이 작동을 해야 될지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보고요. 시뮬레이션 캘큘레이터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축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인터퍼런스 체크처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제공이 됩니다. 반복해서 작업된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이 내용은 이제 사실 몰드 쪽보다는 이제 프레스 쪽에서 사용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더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프레스 어떤 작업 중에서 플라잉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플라잉캠 작동이 제일 작업하기 어렵고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놨는데 이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될 내용은 첫 번째는 드라이브 캠이 먼저 이 지금 분홍색 어떤 코어를 선택을 눌러서 먼저 펀치가 전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캠이 후퇴하고 나면은 중간에 있는 노란색 스프링의 스프링 길이와 정수값에 의해서 다시 후퇴를 시키는 어떤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은 다 해놨고요. 분석을 합니다. 드라이브 캠이 내려왔을 때 상태를 체크를 하고 첫 번째는 올라갔지만 화면에서 지금 상세히 보실 점은 코어가 미처 다 뒤로 완전히 후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프링이 다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지 못한 거죠. 다시 보시면 올라갔고 드라이브 캠만 그대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합니다. 작업자가. 다시 스프링 정수에 들어가서요. 자유 길이를 정확히 설정을 해주고 스프링 레이트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때 이번에는 스프링에 대한 정수압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터치만으로도 바로 그냥 분해색 파트가 전진이 돼버리죠.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작업자 또 변경을 하겠죠. 문제가 있죠. 바로 그냥 이 파트의 무게에 의해서 앞으로 그냥 바로 전진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유 길이와 정수압을 또 설정을 해놓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 같이 먼저 파트가 전진하거나 복귀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스프링과 또 조합이 되는 형태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라메트리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파라메트리 임포트는 이제 과거에 모델링 했던 내용을 선택을 해서요. 파트에다가 조립을 하게 되면은 불러온 어떤 일종의 카탈로그 형태의 어떤 파라메트릭이 임포트된 내용과 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파트가 같이 결합이 됩니다. 하나의 파트로서. 그래서 리딩 치수를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반복되는 모델링을 수정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변형 코어라든가 이런 부분의 끝단 부위에 어떤 미심이나 이런 기성품을 사용하실 때 미리 설정을 해놓고 변형 코어의 어떤 끝단 부위에 바로 결합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작업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또 업데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상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 기능에서 컴포넌트 추가할 때 리셀렉트라는 기능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조립면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 졸버라는 기능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구간들을 확인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컴플렉 졸버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히스토리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극 모듈에서 이 전극의 파트 네임을 변경하기가 좀 다소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다시 리오더링 하는 기능이 생겼고요. 사용자가 낱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설정을 할 것이고, 초기에 붙는 실제 전극의 명칭을 뭘로 할 것인지 설정해주면, 순서대로 전극의 명칭이 출력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전극이 바뀔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까지 한 번에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도 마찬가지고, 또 파팅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상의 아웃바운드를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아웃바운드를 인식하는 알고리즘도 기존에 비하면 좀 향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전에서도 저희가 방전을 내릴 때 이 방전기에 대한 셋업을 미리 이 컨트롤 패널에서 설정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딕 기계라든가 혹은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기계에 대한 타입도 컨트롤 패널에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9버전과 10버전에 대한 차이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크게 보시면은 이 시어컷 도큐멘트라든가 설계 변경에 대한, 그리고 또 아까 애드룰스를 적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